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꼭 필요한 기능이 키보드죠. 하지만 스마트폰 특성상 작은 화면에서 타이핑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키보드를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실행하고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창을 터치하시면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과 영어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죠. 혹시 설정 버튼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 우측 끝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설정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고대비 키보드라고 있죠.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키보드를 좀 더 눈에 띄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키패드에 검은 글자라고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샘플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4가지 종류 중에 원하는 키보드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고대비 키보드라고 해서 배경은 검은색, 키들은 노란색으로 나와서 눈에 띄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검은색 키패드에 흰색 글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검은색 키패드에 노란 글자, 파란색 키패드에 흰색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눈에 잘 띄는 키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노란색 키패드에 검은 글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글씨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라고 나오죠. 자, 글자 크기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에 있는 키의 글자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 선택하시고요. 지금 중간 사이즈죠. 플러스 누를게요. 그러면 더 커지죠.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 정도로 나오지만 한글을 이용할 때는 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한글은 좀 더 커 보이죠. 자, 본인에게 제일 맞는 키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제스처 및 피드백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라고 있죠. 자, 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를 이용을 하면 커서 이동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타이핑을 할 경우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글씨를 잘못 입력했어요. 자, 이럴 경우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 터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짜증나요. 자, 이럴 때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이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러 줄일 경우에는 위아래도 이동이 됩니다. 자, 한 줄 더 만들어 볼까요? 자, 한 줄 더 썼는데요. 스페이스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커서 이동 나왔죠? 자, 그러면 위아래 좌우 원하는 대로 이 커서를 이동해서 편리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커서를 뒀죠?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커서는 깜빡이고요. 언제든지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다시 고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일 때보다는 여러 줄이 있을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터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스페이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숫자 키를 보시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글자 자판이 있고요. 그 위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숫자 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숫자가 없어졌죠? 그리고 위쪽 줄에 있는 키에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숫자 키를 입력하는 방법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1이라고 나오고 쌍비읍이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경우 터치한 손을 가져가서 원하는 곳에 놓고 손을 떼게 되면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디귿 선택하고 기다리면 쌍디귿과 3이 나오죠. 손을 쌍디귿에 얹으면 쌍디귿이 입력되고요. 3에 얹으면 3이 입력됩니다.
자, 숫자를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숫자 키가 나와 있는 것보다는 느리겠지만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가 쿼티도 있고요. 그 다음 천지인도 있죠. 자, 쿼티는 컴퓨터 자판과 동일한 형태의 키보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천지인은 삼성에서 만든 한글 입력 방법이죠. 자, 천지인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의 키패드가 나오게 되죠. 자, 하지만 쿼티 자판을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 키보드와 비슷한 그런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천지인이 아니고요. 쿼티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쿼티 키보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예전에는 천지인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쿼티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죠. 자, 손이 좀 크거나 자꾸 두 개가 눌려서 불편하신 분은 천지인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쿼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숙한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다 보면 손가락 두 개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손이 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기울여서 하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몇 번씩 떨어뜨리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사서 직접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봤는데요. 제일 간편하고 가성비 높은 게 이런 젤리 케이스죠. 그래서 요즘은 항상 이 젤리 케이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탄성도 있고 잘 휘어서 스마트폰을 씌울 때도 아주 간편하게 씌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젤리 케이스의 단점이 몇 번 쓰다 보면 케이스 색이 누렇게 바래지죠. 보통 2~3천 원짜리는 한 달만 써도 누렇게 바뀌는데요. 지금 이 젤리 케이스는 제가 한 3~4개월 정도 썼는데 전혀 색깔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이런 코너 부분이 많이 망가지죠. 코너로 떨어뜨리게 되면 땅에 부딪히면서 이 부분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젤리 케이스는 이 코너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키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전혀 스마트폰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약간의 엠보싱이 들어가서 이런 젤리 케이스를 씌우면 여기에 이렇게 습기가 차서 보기가 흉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젤리 케이스는 제가 써본 케이스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한 다음에 마음에 너무 들어서 식구들 스마트폰 케이스도 전부 이걸로 바꿔줬는데요. 젤리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이 불사신이라는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다른 젤리 케이스에 비해서는 약간은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판매 1, 2위를 하고 있죠. 예전 모델인 S10까지 전부 케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케이스를 바꿀 생각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상품평 중에는 제가 올린 평도 있어요. 근래에 사본 스마트폰 아이템 중에는 제일 추천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다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판을 보시면 스페이스 옆에 마침표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 문자들을 입력을 할 때 특수 문자 기호 버튼 누르시면 특수 문자가 나와서 거기서 특수 문자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영 상관없이 키보드 이용하는 도중에 마침표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태여 특수 문자 키를 누르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원하는 데 가져다 놓고 손을 놓게 되면 바로 특수 문자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스페이스바 좌측에 있는 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또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특수 문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입력이 있죠. 한자 입력 들어가시게 되면 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아래 보면 한자 키가 새로 생겼죠. 자,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편안할 안, 책상 안, 언덕 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려면 한자 키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나오는 키 중에 원하는 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톱니바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구 대체로 들어갑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가 있죠. 자, 한국어를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안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추천 문구들이 나오죠. 안으로 시작하는 문구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습관을 스마트폰이 미리 파악을 해뒀다가 자주 쓰는 문구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문구 추천을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단축어인데요. 이 단축어는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단축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자, 플러스를 누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보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다 보면 자주 쓰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면 전체 문구에 터치하시고 거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물음표까지 전부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가 나오기 위한 단축어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안자라고 쓸 수도 있고 안녕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 번 입력을 해야죠. 자, 그리고 안자라고만 쓰게 되면 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와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안심하셔도 됩니다도 똑같이 안으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단축어는 정식으로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음이나 모음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안녕이면 이응과 니은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한영키 누르시고요. 단축어에 이응과 니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자, 이제 이응과 니은만 입력하면 안녕하세요가 바로 들어가요.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응과 니은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터치하면 일일이 안녕하세요 물음표를 전체 입력할 필요 없이 두 번만 터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단축어를 하나만 입력하면 좀 더 빠르긴 하겠지만 중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2개 정도까지 이용을 하시면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일일이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단축어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키보드를 좀 더 편하게 보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타이핑 하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캡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스마트폰 화면은 무엇이든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게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에 접근성 버튼이 나와 있어야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접근성 버튼을 꺼내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접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조 메뉴를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 허용할 건지 물어보게 되죠? 허용합니다. 이렇게 보조 메뉴를 켜주는 순간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성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터치 한 번으로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메뉴는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 메뉴 글자를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보조 메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양한 보조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최근 앱이라든지 뒤로 가기, 화면 끄기, 음량, 손가락 확대, 화면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메뉴들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전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위에 쪽에 있는 메뉴만 접근성 버튼에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전부 빼주게 되면 그렇게 빼준 메뉴는 전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접근성 버튼에는
스크린샷 메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성 버튼 모양이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접근성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스크린샷이 찍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죠. 자, 이 스크린샷은 스마트폰 화면 어디에서든 항상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도 항상 접근성 버튼이 위에 올라와 있죠. 화면이 바뀌더라도 이 접근성 버튼은 항상 화면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접근성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바로 스크린샷을 찍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찍은 스크린샷은 하단 홈 버튼 누르시고 홈 화면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캡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스마트폰 옆에 있는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손으로 캡처하는 방식이죠. 설정 버튼 누르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신 다음 모션 및 제스처를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고 있죠. 이 부분을 켜주시게 되면 손으로 스마트폰을 쓸어주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캡처가 되죠.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지금 캡처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캡처를 하지만 가장 간편한 기능은 이런 식으로 캡처 버튼을 아예 꺼내놓고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캡처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캡처는 계좌번호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캡처하는 경우도 많고 카톡 같은 SNS를 캡처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개인적인 자료를 보거나 캡처를 해야 될 때 옆에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본다면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되죠. 자,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나는 보이지만 옆에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을 이용하면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사생활 보호 필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생활 보호 필름은 신주이모루에서 나온 자가복원 사생활 보호 필름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앞쪽에 다양한 스크래치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 보호 필름은 스크래치가 자동 복원이 돼서 항상 깨끗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정면으로 보는 사람 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까만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은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가 없죠. 28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식이 불가합니다.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흠집의 경우에는 짧게는 30분부터 최장 24시간 내에 원래대로 복원이 되죠. 화면 앞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복원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 터치해서 캡처하는 방식 외에 음성으로 캡처를 할 수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빅스비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음성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빅스비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빅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빅스비 호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빅스비 호출을 터치하시면 빅스비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호출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이 빅스비를 호출어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이런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될 경우 스마트폰을 터치할 필요 없이 빅스비를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바로 캡처되죠. 여기 있는 하단의 버튼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캡처된 화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음성이 편하신 분은 음성으로 캡처를 하셔도 되겠고요. 버튼 하나로 캡처하기가 편하신 분은 버튼으로 캡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면 녹화가 있겠죠. 화면 녹화 방법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셔서 스마트폰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내가 스마트폰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녹화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알림창 내리고 여러 번 넘겨서 찾아야 되죠. 자, 이게 복잡하신 분은 빅스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화면 녹화해 주세요. 자, 그러면 녹화할지 물어보죠. 미디어 및 마이크로 설정하시면 스마트폰에 나는 소리와 스마트폰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 모두 녹음이 되게 됩니다. 내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만 녹음을 할 경우에는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 시작 버튼만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나오고 바로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위쪽에 보시면 지금 녹화 중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멈춤 버튼 누르시면 바로 녹화된 영상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캡처와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 소리죠. 요즘은 유선 이어폰보다 이런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무선 이어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역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이 가장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갤럭시 스마트폰과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또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뒷면에 이어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이어폰에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갤럭시 버즈 이어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기 위해서 쿠팡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갤럭시 버즈 이어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갤럭시 버즈 FE, 그 다음 갤럭시 버즈 2, 갤럭시 버즈 2 프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어폰은 갤럭시 버즈 2 프로인데요. 이 2 프로를 쓰는 이유는 음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큰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갤럭시 버즈 2의 장점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죠. 주변에서 소리가 날 경우 필요 없는 소리를 제거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주변에서 자동차 소리가 난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순간은 자동으로 음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변 소리를 키워주게 됩니다. 자, 그런 주변 소리 듣기를 4단계까지 갤럭시 버즈 2 프로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대화를 할 경우에도 주변에서 말소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4비트 하이파이 사운드와 360도 오디오를 지원을 해서 풍부한 음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번역 기능도 이어폰을 끼고 이용하게 되면 상대편이 외국어로 말을 할 경우 이어폰으로 자동으로 번역된 소리가 들리게 돼서 외국어로 대화할 경우에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버즈 이어폰은 꼭 구매를 해보도록 하세요. 적극 추천하는 갤럭시 주변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캡처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주변 기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사진의 경우는 나중에 다시 열어보면 현장감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은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보더라도 훨씬 현장감 있고 소리도 들어가서 실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 기본적인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세로보다는 가로로 놓고 찍는 게 좋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모니터나 또는 TV로 볼 경우에는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어 주시면 나중에 화면을 꽉 채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로로 눕혀서 찍는 게 나중에 보시기에도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설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진이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동영상 손떨림 보정,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곳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손으로 들고 찍을 경우 움직임이 전부 찍히기 때문에 꼭 손떨림 보정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상 추적 AF도 꼭 켜주시는 게 좋겠죠. 멈춰 있는 상태로 영상을 찍을 때면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사물을 찍을 때는 대상 추적 AF가 켜져 있으면 알아서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피사체를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 추적 AF도 꼭 켜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수직 수평 안내서는 당연히 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 동영상을 찍은 위치를 영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위치 태그도 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켜거나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설정은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카메라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설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좌측에서 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1:1과 16:9라고 나오죠. 자, 스마트폰 가로 세로 비율이 여러 종류가 있죠. 모니터나 TV에서 볼 경우에는 기본 영상이 16:9입니다. 가로가 16, 세로가 9죠. 자,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는 되도록이면 16:9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SNS 같은 데 올릴 때는 1:1로 찍는데요. 되도록이면 16:9가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스테디캠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스테디캠은 스마트폰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삼각대 같은 데 고정하지 않고 들고 찍을 경우 또는 걸으면서 찍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위아래나 좌우로 계속 흔들리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슈퍼 스테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슈퍼 스테디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었을 때 결과물이 어지럽게 나오는 이유는 손으로 들고 찍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이 슈퍼 스테디캠 꼭 켜주도록 하세요. 그 대신 배터리 소모는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촬영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영상으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위쪽을 보시게 되면 000014라고 나오죠. 제일 우측이 초고요. 그 다음이 분입니다. 그 다음이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 분초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영상을 찍는 도중에도 배율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배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배의 배율로 키워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율이 3배로 바뀌었죠. 자, 이 과정도 전부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5배로 올립니다. 그러면 5배 배율로 올리는 상태가 전부 촬영이 됩니다. 자, 지금 분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배율로 조정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배율은 스마트폰에 따라서 다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광학 배율이 5배고요. 그 이상은 소프트웨어 줌이 되겠습니다. 광학 배율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자체가 지원하는 배율이죠. 자, 이런 광학 배율로 찍게 되면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광학 배율 이상 10배라든지 그 이상으로 찍게 되면 확대하는 만큼 화질은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5배까지 확대될 경우 10배로 확대할 때는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으로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깨질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 배율에 맞춰서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보면 스냅샷 사진을 찍을 일이 있죠. 자, 그럴 때 영상을 다시 멈추고 찍으시는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영상 촬영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영상 촬영 중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사진 촬영도 영상 촬영 도중에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찍다가 사진 컷을 찍고 싶을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셔터 버튼만 눌러주시면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놀라운 기능인데요. 자동 프레이밍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대신 지금 인형을 가져다 놨는데요. 자, 지금 동영상 셔터가 눌러지지 않은 상태죠. 자, 이렇게 누르면 프레임 도구가 없어지고요. 동영상을 끄게 되면 위에 프레임 도구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프레임 도구가 있어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사체를 추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어때요? 계속 따라가죠. 자, 이쪽으로 또 움직여 볼까요?
그럼 어때요? 계속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중앙으로 위치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이 피사체 프레임 도구인데요. 대단한 거죠. 예전에는 고가의 장비에서나 가능하던 기능인데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해졌죠. 자, 이것도 일종의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측 피사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피사체 추적이 켜지게 되면서 그 피사체가 줌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그 피사체가 움직이더라도 계속 추적을 하게 되면서 항상 화면의 중간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사체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내가 주로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를 돌려도 계속 중앙에 배치를 시켜주죠. 그렇죠? 자,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피사체든 전부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른 물체를 한번 터치해서 피사체 추적을 해볼게요. 자, 저기 자전거가 하나 있네요. 자전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를 인식을 했죠. 자, 스마트폰을 움직입니다. 계속 자전거를 추적을 해주죠. 자, 그러면 초점이 계속 자전거에 맞는 거예요. 자, 이런 피사체 추적 기능은 인물 찍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인물 외의 피사체를 찍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벤치를 피사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배경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계속 해당 피사체에 초점이 맞게 되기 때문에 뒤쪽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사체 추적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전거 가까이 왔는데요. 터치해서 추적 기능을 켰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갈게요. 자, 계속 뒤로 가면 계속 추적을 하죠. 자, 계속 추적을 하는데 거리가 지금 20m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추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동영상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미리 피사체 추적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도 얼마든지 피사체를 제대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피사체 추적을 끄려면 배경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한번 해주면 피사체 추적 기능은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피사체 추적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계속 노랗게 보이죠? 자, 이렇게 피사체 추적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영상에 들어와서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추적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켜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멋진 동영상 찍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외부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배터리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강의를 찍을 경우에는 항상 휴대용 배터리를 지참을 하고 나오는데요.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할 때보다는 동영상을 찍으면 좀 더 빨리 소진이 되고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할 때도 계속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빨리 소모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은 휴대용 배터리 하나쯤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죠. 그래서 휴대용 배터리를 보는 방법과 간단하게 좋은 제품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용 휴대용 배터리를 보실 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이 용량이죠. 자, 지금 여기는 3만 mAh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3 배터리 용량을 찾아봤어요. 자, 지금 S23 플러스의 경우에는 4700mAh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휴대용 배터리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저렴한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5000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도 5000mAh라고 써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배터리들도 굉장히 저렴해요. 자, 문제는 5000mAh면 내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은 4700mAh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면 더 이상 충전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휴대용 배터리는 되도록이면 큰 용량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3만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갤럭시 23 플러스일 경우에는 4700이니까
6번을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소한 2만 정도는 넘어야 휴대용 배터리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휴대용 배터리의 문제는 내가 배터리를 얼만큼 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LED 불로 표시가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수치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PD 충전이 지원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PD 충전은 급속 충전이죠.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용 배터리와 지원하는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거의 3배 가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이 PD 충전이 지원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휴대용 배터리는 로모스라는 배터리인데요. 3만 mAh의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PD 충전이 돼서 22.5W 고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동시에 여러 개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도 약간 크고 가격도 저렴한 배터리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이런 배터리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간 가격대가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용량이 크면 큰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휴대용 배터리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하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때 팁들과 휴대용 배터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여행 많이 다니시는 계절인데요. 여행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현대의 필수 기기는 휴대폰과 컴퓨터인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하는 휴대폰과 컴퓨터 연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전부 있습니다. 설치된 앱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나오게 돼요. 휴대폰과 연결 선택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장치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 휴대폰과 연결을 이용하게 되면 전화 걸고 받기가 가능하고요. 메시지에서 대화를 휴대폰과 이어서 계속 할 수 있고 PC에서 모바일 알림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앱들을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현재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하는 가장 진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폰도 연결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저는 안드로이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S24 울트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다른 장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비춰주면 여기에 주소가 나오죠. 주소 누릅니다. 그러면 모바일 장치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PC에서는 본인의 모바일 장치인지 확인하라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에서 계속 누릅니다. 자, 코드 입력하라고 하죠. 지금 여기 PC에 있는 이 코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시고 코드 입력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B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고요. 윈도우에서 SMS 메시지 전송하고 보도록 허용하겠냐고 하죠. 허용합니다.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하겠습니다. 연락처 액세스 허용합니다. 통화 기록 액세스 허용하겠습니다. 알림도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허용을 하게 되면 장치 연결이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PC에서도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PC에서도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계속합니다. 휴대폰과 연결해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미리 선택해서 항목 설정을 도와준다고 하죠. 문자 메시지 보내기,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전부 여기서 설정해서 바로 해당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G Fold 4라고 나와 있죠. 지금 제 스마트폰 기종이 폴드 4인데요. 연결된 상태가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앱으로 들어와 있죠. 자, 상단에 보시면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부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메시지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원하는 메시지를 상대편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ib교육.com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당연히 상대편에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이 전송이 되겠죠.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오게 되면 여기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상대편이 전송을 했는데요. 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PC에서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라고 나오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PC와 모바일 장치가 페어링이 되면서 컴퓨터에서 말하고 들을 수가 있죠. 페어링 시작합니다. 블루투스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치 확인이라고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연결 허용할지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윈도우와 연결이 휴대전화를 검색할지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장치 연결이라고 나오고요. 아래 핀과 일치하냐고 물어보죠. 자, 등록할지 물어보네요. 패스키가 나오죠. 자,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패스키가 나와야 되겠죠. 자, 등록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컴퓨터에서 통화하고 들을 수가 있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 앱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연락처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IB라고 입력하면 ib교육.com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연락처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직접 입력해서 통화할 수도 있고 부재중 전화도 전부 연결할 수 있고요. 상대편에게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컴퓨터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싼 마이크 필요 없이 다이소 같은 곳에서 파는 3,000원, 5,000원짜리 마이크를 연결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컴퓨터에서는 지금 전화 왔다는 표시가 나오지 않는데요. 자, 스마트폰에서 통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되면서 모바일 장치에서 통화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때 PC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PC에서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PC로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PC에서 통화라고 나오죠. 자, PC에서 통화하다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송 누르시면 다시 휴대폰으로 통화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통화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컴퓨터하고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다시 휴대전화로 전송을 누른 다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PC로 통화할 때는 PC로 전송 눌러주시면 다시 컴퓨터에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는 통화 종료 눌러주시면 전화가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통화와 메시지를 컴퓨터와 스마트폰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특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 앱인데요. 자, 사진으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PC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꺼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라고 나오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길 수가 있죠. 복잡하게 케이블 연결하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내려받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PC로는 아직은 옮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옮기면 아직 복사는 안 되죠. 자, 이 기능은 앞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아직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바로 들고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앱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전부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앱들이 있겠죠. 자, 그런 앱들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모바일 팩스도 바로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팩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화번호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모바일 팩스를 이용을 해서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실행을 하시면 모바일 팩스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이나 문서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이 모바일 팩스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만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송할 사진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 여기서 첨부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PC 화면에서 실행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비 기능도 전부 PC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OTT 서비스라든지 또는 TV를 보는 앱을 통해서 PC에서 TV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게임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노트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창을 열게 되면 자, 지금 연결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클릭하게 되면 휴대폰 화면 열기 기능이 실행되고 이렇게 미러링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상태는 PC에 맞게 다시 재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 있는 휴대폰을 누르게 되면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다시 뜨게 되죠. 미러링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PC에서 재생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면 휴대폰 모양이 보이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이 디바이스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 외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용하실 경우 새 디바이스 추가에 가셔서 앞서 연결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휴대폰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스마트폰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죠. 계정만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디바이스로 추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될 경우 여기에 선택됨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있는 디바이스는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인 휴대폰과 연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휴대폰과 연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동시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급하게 팩스를 보내실 때 문방구, 동사무소, 은행을 찾아서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팩스를 보내고 받고 프린트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스캔하고 모바일 팩스 앱으로 전송하고 받은 팩스를 프린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 앱부터 다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 검색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나오죠. 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이콘도 있을 텐데요. 이 아이콘으로 된 앱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팩스 앱은 SK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설치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적인 접근 권한 안내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보지 않게 하고요. 앱 사용 중에 허용,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 되겠죠. 알림도 허용하고 전화 걸고 받기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죠. 자, SK 브로드밴드라고 나오죠.
자, 일단 전체에 동의해 주시고요. 다음 합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팩스 앱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 쓰시는 분은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고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쓰셨던 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예전에 썼던 번호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신규 가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예전에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신규 가입으로 해볼게요. 신규 가입 체크하고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번호를 이용할지 물어보죠. 자, 이 번호는 내가 정할 수는 없고요.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첫 번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연락처 변경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제가 예전 이 팩스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팩스 번호를 변경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팩스 번호가 체크되어 있죠. 자, 이건 적어놓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들어가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바일 팩스를 제거를 하게 되면 팩스로 받은 문서도 함께 삭제된다고 하죠. 자, 앱 제거 전에 문서 백업하라고 합니다. 부가 기능에 보면 백업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우선 내 팩스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벤트로 바뀌죠. 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 아래쪽에 내 모바일 팩스 번호라고 나오게 되죠. 자, 팩스 번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팩스 발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팩스를 보내보도록 할까요? 자,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팩스 번호는 아니지만 일단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 마이박스나 연락처에서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래 보시게 되면 문서 사진, 인물 배경 사진, 신분증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각각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문서 사진의 경우에는 글씨가 최대한 잘 보이게 설정이 되고요. 인물 배경 사진은 사진이 최대한 잘 보이게 설정이 되고 신분증은 신분증이 잘 보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 각각 특징에 맞게 설정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자, 문서 사진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사진 문서 첨부합니다. 자, 갤러리는 여러분이 문서 사진을 미리 찍어 놨던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메라는 현장에서 직접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문서는 뭘까요? 문서는 PDF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갤러리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갤러리 터치하시면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갤러리에서 원하는 문서 사진 선택을 하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장을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측 하단에 몇 장 추가되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한 장만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문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코너와 변 쪽에 조절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조절점들을 이용을 해서 보일 구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서 구역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체크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미지가 첨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은 회전이에요. 이렇게 90도씩 회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시면 연필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간단한 서명이라든지 내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한다든지 손글씨로 직접 뭔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사인을 해주세요 하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손글씨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실행 취소하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터치하고 여기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문서에 이렇게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서 같은 것들 팩스로 보낼 때 이렇게 직접 서명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써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완료 누르시면 자, 이렇게 문서가 팩스에 추가가 된 상태가 나오죠. 자, 이제 여기에서 팩스 발송만 누르면 바로 이 내용이 발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페이지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클립 표시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또 원하는 걸 추가할 수가 있죠. 자, 문서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문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파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문서 선택하면 문서 파일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PDF 문서 선택해 볼까요? 자, 지금 문서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을 가져온 거고요. 자, 이것은 지금 PDF 파일을 들고 온 거죠. 자, 두 가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사진, PDF 첨부할 수 있죠. 자, 더 첨부를 하실 때는 아래쪽으로 터치해서 내리신 다음 클립 누르시고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팩스 발송 하시게 되면 팩스가 발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서 어떤 식으로 전송이 될지 미리 확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팩스를 추가를 했는데요. 보통 표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표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클립을 또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팩스 표지라고 나오죠. 표지 눌러볼게요. 자, 제목, 발신, 수신,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부 나오고 내용도 여기에 쓸 수가 있죠. 자, 다 입력을 했어요. 체크합니다. 팩스 표지가 있는데 제일 앞쪽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팩스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팩스 페이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터치해서 그대로 들어다가 휴지통에 버리면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전부 마무리를 한 다음 팩스 발송합니다. 자, 그러면 팩스 한 페이지당 한 건의 문자가 차감된다고 나오죠. 그런데 요즘은 문자는 거의 무제한을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발송 내역에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발송 중이라고 나오죠. 자, 발송이 완료되게 되면 발송 완료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스를 발송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신도 마찬가지죠. 수신 내역 누르시면 팩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수신을 하게 됩니다. 자, 발송 다 끝났죠? 발송 완료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내 모바일 팩스 앱으로 다른 곳에서 팩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팩스를 전송을 했어요. 자, 수신 내역 가볼까요? 자, 지금 들어왔죠? IB96에서 팩스가 들어왔네요.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팩스를 스마트폰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나 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는 있지만 저장 기능은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갤러리로 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 팩스 앱의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체크를 할게요. 자, 내용을 봤으니까 체크했죠. 자, 보관함 들어갑니다. 자, 보관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보관 내역 없죠. 자, 수신 내역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여러 개가 수신되어 있을 경우 원하는 문서를 선택을 하고 보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수신 내역에서는 없어지게 되고요. 보관함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자, 백업은 어떻게 받을까요? 자체적인 백업 기능은 없고요. 보관함에 오셔서 원하는 수신 내역을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인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시면 되겠죠. 뭐 카카오톡으로 백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문자로 전송하셔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용들을 백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사무실 같이 이 모바일 팩스 앱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팩스로 받은 내용을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 이 내용을 인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아래서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인쇄라고 있죠.
자, 인쇄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내용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린트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내용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프린터 선택 우측에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프린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저는 지금 렉스마크라는 프린터를 쓰는데요. 여러분 프린터가 여기에 뜨게 하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 드라이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쓰는 프린터 제조사를 입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앱손이에요. 그러면 앱손 프린터라고 나오죠. 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앱손 아이 프린터, 스마트 패널, 프린터 이네이블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프린터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거의가 앱손 아이 프린터를 이용을 할 텐데요.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서는 또 다른 걸 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린터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모바일 팩스 뿐만이 아니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도 전부 프린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프린터는 공유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기능이 아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이 사진을 프린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 보이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공유 기능 중에 인쇄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동일하게 프린트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프린트가 선택이 안 돼 있죠? 누르시고 프린터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흑백으로 나오는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는 흑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컬러 프린터는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무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팩스 앱을 알아봤는데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은 꼭 필요한 게 이 팩스 전송 수신인데요.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시면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설치해 두도록 하세요.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녹취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대부분 소형 녹음기로 녹음하고 그대로 받아서 옮겨 쓰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시간은 앱 설치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녹음 앱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인공지능으로 텍스트로 변환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음성 녹음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자, 혹시 본인도 모르게 지웠을 경우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음성 녹음으로 검색하시면 삼성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음성 녹음 앱이 있죠.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음성 녹음 앱에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통화를 할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 내용을 음성 녹음 앱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화를 시작하게 되면 녹음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일단 통화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녹음 버튼이 여기 나오게 되죠. 자,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은 통화 연결이 되게 되면 아예 자동으로 녹음되게도 만들 수 있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일일이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녹음이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오게 되면 통화 녹음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녹음기 같이 이용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소리가 녹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멈출 때는 여기 있는 멈춤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일시 멈춤 누르면 일시로 멈췄다가 다시 녹음 버튼 누르면 이어서 녹음이 되겠죠. 자, 정지합니다. 자, 파일 저장하라고 나오죠. 제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썼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녹음한 내용이 이 위쪽에 나오게 되겠죠.
녹음한 시간과 녹음 길이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통화 녹음이 아니고 음성 녹음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우측 위쪽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톱니바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녹음 모드라고 있어요. 이 녹음 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과 인터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반 녹음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녹음이 되겠죠. 이 일반 녹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하단 마이크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둬야 되겠죠. 그래야 나와 상대편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겠죠. 이 경우는 주변 소음도 전부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편과 마주 앉아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고 그 다음 주변 소음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을 들을 때 제대로 인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인터뷰 기능을 이용합니다. 자, 이 인터뷰를 터치하게 되면 상대편과 내가 마주 앉아 있을 경우 상대편은 스마트폰 상단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고요. 나는 스마트폰 하단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깔끔하게 수음이 되고요. 이 인터뷰에는 주변 소음이 최대한 배제됩니다. 좀 더 깔끔한 수음을 할 수가 있고요. 녹음 결과물도 깔끔하게 들어가겠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모드에서 녹음을 할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녹음 결과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인터뷰 녹음은 텍스트 변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변환 기능은 일반 모드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일반 모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간단하게 녹음한 내용을 들어만 보실 때는 인터뷰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녹음 음질이 있죠. 자, 녹음 음질을 들어가시게 되면 고음질, 중간, 저음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은 중간 음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질이 중요할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고음질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용량이 2배가 되죠. 저음질에서 중간은 2배의 용량이고요. 중간에서 고음질도 또 2배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고음질 녹음이 좀 더 깔끔한 수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테레오 녹음이죠.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자, 이 경우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녹음이 돼야 할 경우에는 스테레오 녹음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스테레오 녹음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도 이어폰으로 듣게 되면 한쪽에만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그걸 모노 모드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녹음 중 전화 차단이죠. 녹음을 한참 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화 차단 이용할 수 있고요. 사용이 가능할 경우 블루투스 마이크를 자동 사용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크로 녹음이 되다가 블루투스 마이크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마이크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위에 보시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녹음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 요약, 번역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경우 언어팩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영어, 일본어, 한국어 세 가지만 설치되어 있죠. 자, 원래는 한국어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 영어나 일본어는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언어가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언어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것은 텍스트 변환에도 필요하고 번역에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상대편이 독일어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 목소리를 녹취를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독일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로 녹음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도 언어팩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텍스트로 변환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언어팩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약 기능을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요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약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게 꺼져 있으면 요약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녹음한 내용이 여기 하나 있죠?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변환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언어로 말을 하는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를 선택하면 텍스트로 변환이 안 됩니다. 해당 언어와 같은 언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한국어 텍스트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발화자 1이라고 나오죠. 지금 저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발화자 1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명이 얘기를 하게 되면 발화자 2, 발화자 3 이렇게 계속 분리가 돼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이 언어에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으로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모든 소리가 부분을 터치를 했죠. 플레이를 시키면 소리가 녹음이 되겠죠. 자, 이 부분부터 플레이가 되죠. 자, 이렇게 내가 단어를 터치하게 되면 그 단어로 바로 이동이 돼서 그 부분부터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들어갑니다. 그러면 녹음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짧아서 요약이 안 된다고 하죠. 이 요약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지만 요약이 가능해요. 너무 짧은 내용은 요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있죠.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번역이 금방 되죠. 번역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팝하거나 구글 번역보다 오히려 나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 명의 발화자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을 했을 경우 제대로 요약이 되고 번역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녹음을 해봤는데요. 자, 회의 1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발화자 1, 2, 3, 발화자 1, 2, 1, 3 이런 식으로 전부 목소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죠.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단어를 터치하면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해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발화자들이 한 말들을 가지고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의 이해라고 하고요. 세 분류로 요약을 해줬죠. 그 다음 이 위쪽에 키워드도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 세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했을 때 요약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음성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대화 내용을 번역을 해볼게요. 자, 번역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죠. 자,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약에 가서도 번역을 할 수 있죠. 자, 번역이 됐죠.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음성 녹음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메모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하면 그냥 말로 다 해놨다가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나중에 옮겨 쓰기만 하면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